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베트남을 갖다가 볼 때 베트남 문화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남베트남하고 북베트남은 완전 다른 나라예요. 완전 다른 나라입니다. 남베트남은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그리고 북베트남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베트남에 가면은 좀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기 전에는 아시아고 유교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데 고등학생들이 스쿠터를 타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하이를 신고 스쿠터를 타고 담배 딱 물고 막 이렇게 다녀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뒤에 이렇게 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이쪽은 모계였기 때문에. 가지고 빼짝 마른 남자친구가 이렇게 겁먹고 이렇게 안고 있고 여자친구가 미니스커트 입고 하이 신고 확 스쿠터 타고 달리는 이런 장면 볼 수 있고 뭐 길거리에서 스킨십을 한다거나 키스를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남베트남은. 근데 하노이로 올라가면은 깜짝 놀랍니다. 진짜 우리나라 한 1960년대 같이 막 부부인데도 이렇게 남편은 이러고 있고 부인은 이렇게 따라 약간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명품은 북에서 많이 팔릴까요? 남에서 많이 팔릴까요? 북에서 많이 팔리죠. 왜? 유교 국가는 뭘 중요합니까? 체면을 중요시하죠. 그죠? 그래서 북베트남은 명품을 많이 삽니다. 남베트남은 뭐가 많이 팔리냐면은 근데 북베트남에서 안 되는데 남베트남에서 잘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비싼 음식점이에요. 그러니까 남베트남 사람들은 인도와 동남아시아 문화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단 돈이 생기면 가족들, 연인들 다 모아서 쫙 차려놓고 그죠?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이런 걸 좋아하고 북베트남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큰 집 사고 고급 자동차 사는 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비 패턴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관념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래서 레스토랑의 질로 보면요. 호치민, 남베트남의 지금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호치민이 전 아시아에서 아마 교토 다음으로 미슐랭 별이 많은 동네가 그럴 거예요. 먹는데 돈을 엄청 써요. 국민소득이 3,000불인 나라가 미슐랭 별이 엄청나게 많아요. 서울보다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먹는데 돈을 많이 쓰고 얘네들은 지금 즐기자요. 그리고 북베트남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관료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좋은 아파트 사고 고급차 몰고 다니고 인정받고 그 더운데도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북베트남. 남베트남 한 명도 없습니다. 남베트남은 어느 정도로 북베트남하고 문화가 다르냐면 이렇게 여름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원에 지나가면 새벽 3시까지 쿵쾅쿵쾅 하면서 다 춤을 추고 있어요. 근데 술이 없어요. 맨정신으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음악이 어디서 나오나 했어요. 클럽이 아닌데 음악이 어디서 나오나.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만 해도 이제 베트남이 제가 그때 갔을 때만 해도 한 4년 전이니까 베트남 워낙 비약적으로 발전하니까 지금보다 가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냐면 이 라디오를 가져온 거예요. 라디오를 갖다가 각자 다 가져온 거예요. 하나씩. 그 다음에 같은 스테이션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음악이 크게 되잖아요. 그럼 그 음악에 맞춰가지고 쿵쾅쿵쾅 막 노는데 그게 남녀노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유교적인 관념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뭐 초등학생 애들이 그렇게 밤새도록 춤추는 거 아니에요. 온 가족이 와서 같이 흔들어요. 아버지, 어머니, 애 셋이 그냥 같이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유교 국가처럼 애는 놀면 안 된다, 물러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괜찮아요. 근데 북베트남에 가면은 그냥 뭔가 이렇게 조용해요. 뭔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막 학생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학생다 아우자이로 돼 있는 왜 우리가 생각하는 베트남 학생들 모습 있잖아요. 아우자이로 돼 있는 교복 이렇게 입고 이렇게 책 들고 이렇게 다니는 거 그건 북베트남의 모습이고 남베트남은 약간 그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불량 학생들처럼 보여요, 다들. 근데 그게 불량 학생인 것이 아니고 원래 기조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기조 문화가 저쪽은 태국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인도네시아랑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쪽이 좀 이따 보시겠지만 유교적인 베트남과 통일된 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남쪽 베트남은 굉장히 글로벌합니다. 오히려. 북쪽 베트남은 중국과의 관계가 너무 강해요. 중국이 너무 거대한 존재예요. 근데 남베트남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 네트워크 있죠? 촐라 제국에서 스리비자야를 들려가지고 그 다음에 인드라프라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다낭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는, 중국으로 가는, 필리핀으로 가는, 인도네시아로 가는 항로 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남베트남은 이제 굉장히 글로벌하고 여러 나라의 문화가 많이 흘러 들어오고 그리고 나중에 유럽인들이 처음에 베트남에 도착했던 것도 보시게 됐지만 호이안이라는 도시로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지 북베트남에 먼저 도착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이제 당나라까지 왔어요. 당나라까지 오면 이제 당나라는 굉장히 큰 강성한 나라였고요.
아직도 중국인들한테 너네 꿈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좀 무섭죠. 한나라처럼 강하고 당나라처럼 부유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예, 그럼 좀 옆에 살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중국이 한나라 때처럼 강해지고 당나라처럼 부유해지면. 어쨌든 당나라 시대가 됐을 때 이 당나라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 국제제국이었죠. 근데 국제제국이면서 이제 당나라는 좀 독특한 약간 지금의 미국과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평화와 발전된 문명을 전파한다고 생각했지 제국주의를 한다고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나라 때 그 장안이라는 동네가 수도였잖아요. 안자가 편안한 안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가 뻗쳐나가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뻗쳐나가면서 자기네가 새로 정복한 나라 땅은 항상 평자를 붙여주거나 안자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가지고 안정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돼서 평화로워졌다. 그래서 장안을 갖다 지금은 서안이라고 부르죠. 그죠? 저 서안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북경이 수도가 아닐 땐 북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이 문화가 이제 당나라 때 생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안쪽으로 쳐들어갑니다. 베트남 쳐들어가지고 베트남이 항복해요. 당나라는 못 이겼어요. 당나라를 못 이겼을 때에 이제 남쪽도 안정됐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베트남에 지어줍니다. 안남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베트남을 알고 있는 두 개의 이름, 월남과 안남이 둘 다 중국식 이름입니다. 월남은 월나라보다 남쪽에 있는 나라라는 뜻으로 한나라 때 지어진 이름이고 한나라 조금 전에 지어진 이름, 춘추전국 시대에 지어진 이름이고 그 다음에 안남이라는 이름은 당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안정시킨 남쪽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이름을 갖다 이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남이라는 이름은 베트남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이름은 아니에요. 베트남이라는 이름은 워낙 자기네가 오래 써가지고 원래 의미는 상당히 지워진 그런 때 비해서 안남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또 일제제국주의자와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이 이 이름을 쓰기 때문에 안남이라는 이름은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남 그러면 한국 어르신들은 뭘 떠올리시죠? 안남미라고 그러죠? 훅 날리는 쌀. 그래서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 비극적인 역사가 있는데 이 안남미라는 게 일본인들이 한국이랑 똑같은 쌀을 먹죠. 그래가지고 한국과 일본에서 먹는 그 끈적끈적한 쌀을 갖다가 외국에서는 자포니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은 비슷한 쌀을 먹습니다. 그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닐 수 있는데 비슷한 쌀을 먹고 이제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좀 다른 쌀을 먹죠. 베트남 사람들은 이런 쌀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한참 2차 대전 때 식량이 많이 필요하죠. 전쟁을 하면은. 그때 보니까 베트남 쪽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일본군이 많이 진출을 해 있는데 얘네들한테 베트남 쌀을 먹이니까 얘네가 기분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쌀을 먹입니다. 군산에 있었죠. 그 기지가. 그래서 한국의 전라도에 있는 쌀을 싹쓸이 해가지고 배를 태워서 그걸 갖다 동남아에 있는 일본 군인한테 갖다 줘요. 그럼 한국 사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젖쌀을 갖다 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그 일제시대의 서름을 표현하는 가장 큰 문장 중에 하나가 우리 때는 안남미만 먹었어. 그죠? 베트남 사람들 이해 못하죠. 왜 이게 어때서? 그죠? 자기는 매일 먹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러지만 이제 우리한테는 우리가 원래 먹던 우리 고유의 식량을 뺏기고 외래 식량을 갖다 강제로 먹게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안남미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문학적 아픔 같은 게 있고 그래가지고 가끔씩 이제 제가 뭐 어머니가 놀러 오시는데 새로운 레시피 인터넷에서 보고 베트남 뭐 이렇게 요리 같은 거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그냥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국 요리보다 쉽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베트남 요리 같은 거 해드리면은 이렇게 나는 나름 일부러 아시아 상점 이런 데 가가지고 이거 사가지고 해드렸는데 어머니가 밥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 딱 내려도 한 번 그런 적 있어요. 야, 애미가 왔는데 안남미를 먹이네. 어쨌든 안남이라는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나라,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변 나라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묘하죠. 우리나라도 당나라 그러면 좀 묘하지 않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신라에게는 친구였고 고구려한테는 적이었죠. 그러니까 당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의제의를 되게 잘하던 나라예요. 지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 적을.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안시선 정투 이러면은 이제 당나라가 적으로 떠오르고. 그다음에 당나라 전에 있던 나라인 수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살수대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참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네가 선진국이랍시고 막 퍼져나가던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쪽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와도 많이 싸웠지만 당나라, 수나라가
남쪽으로 가까운 베트남과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막당 전투라는 전투가 베트남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전투인데 이거가 살수대첩이랑 거의 스토리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그 베트남 역사박물관 가면은 로비 옆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한테. 근데 이 박당 전투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한참 그 중국의 중세기라고 이제 유럽인들이 하는데 그 수당 송나라 때를 이때 한참 이제 중국이 잘 나갈 때죠. 그때 이제 쳐들어옵니다. 중국군이 쳐들어오는데 이 살수대첩이랑 상당히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그 베트남 사람들은 배를 굉장히 잘 몹니다. 베트남 가면 좀 깜짝 놀라죠. 한강보다 넓은 강이 있는데 요만한 애가 고무보트를 타요. 고무 다이죠. 우린 다라라고 그러죠. 그거 옛날에 시골 분들이 이렇게 목욕하던 그거 있잖아요. 그 빨간 고무 그거를 타고 손에다가 뭐 이렇게 노 같은 걸 붙입니다. 이렇게 후라이팬 같은 걸 붙인 다음에 그걸로 강을 건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젖어 있는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배를 잘 탑니다. 그 베트남 가가지고 그거 많이 타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낄따란 그냥 나무 조각배예요. 진짜 어떻게 이게 떠 있나 싶을 정도의 나무 조각인데 아주머니들이 그 위에 둘러 눕습니다. 그 다음에 발에다가 후라이팬 같은 걸 붙인 다음에 막 발차기를 하면 배가 되게 빨리 가요. 그런 것들 그럴 정도로 이제 물을 잘 아는 민족이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쳐들어왔어요. 중국에서 쳐들어왔는데 이제 그때 이 장군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은 이 중국에서 이제 배를 타고 쳐들어오니까 하노이까지 올라가 그러면은 우리가 홍강이라고 하는 레드 리버를 갖다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거슬러 올라갈 때 그 아래다가 스파이크를 박아놨어요. 강 아래다가 스파이크를 박아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바다 쪽에서 내륙 쪽으로 이렇게 밀물이 들어와 있을 때 강 높이하고 그 이후의 강 높이가 굉장히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베트남 사람들이 썰물이 빠지기 직전에 중국 함대를 놀려요. 그래가지고 따라오게 만든 다음에 이게 그 중국 함대가 따라올 때쯤 되니까 썰물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여기가 하류고 여기가 상류면 스파이크가 여기 있으면 딱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썰물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배가 거꾸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이 빠지면서 물이 수심이 나와나지니까 이 배가 스파이크 위로 딱 박혀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상태에서 강 옆에서 불화살 공격을 해가지고 전멸시켜버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조금 묘한 게 있습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이 얘기가 베트남 역사에 2번이 나오는데 2번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있었던 건지 2번 실제로 있었던 건지 두 번째 있었던 거를 옛날에도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잘못 썼는지 옛날에 있던 거를 두 번째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잘못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베트남 사람한테 박당 전투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고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박당 1하고 박당 2가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역사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은 둘 중에 하나는 전투가 비슷한 양상이었지만 달랐을 것인데 뭔가 카피 페이스트된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당 전투의 영웅이었던 이건 좀 발음할 시도도 안 하겠습니다. 예, 이 분이 써 있으니까 알아서 읽으시고 이 분이 이제 베트남에 가면은 이렇게 그 사당이 그 하이롱베이 가는 길에 이렇게 사당이 모셔서 있을 정도로 이제 저분이 약간 우리 이렇게 바다를 지키고 있다. 죽어서도 바다를 지키고 있다. 약간 이런 이미지로 아직까지 이제 어떤 때가 되면은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